예,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이제 꼭 6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대통령 선거 우리가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택 2012 방송은 대선 1을 앞두고 마지막 오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이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판세 분석 그리고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줄 변수들, 큰 변수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 오늘 저희 둘이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날이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한 결과를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사한 내용은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선거일을 앞두고 공개되는 마지막 수치여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주 혼신을 다해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뒤쫓는 입장이어서 상당히 마지막 그 추격을 맹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율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좁혀진 걸로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게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얼마나 이 지지층 각자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좀 상당히 따라붙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막판 변수가 이 지지율 변화하고도 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막판에 변수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북한에서 결국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사실상의 이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여야 어느 쪽에 득으로 작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또 하나는 민주당 쪽에서 지금 사실상의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안들을 마지막에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추격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 2차 대선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 빨간 서류 가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패드를 보고 컨닝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국정원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실상의 댓글 여론을 조정하려는 댓글을 다는 작업을 했다. 그게 뭐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민주당 쪽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지금 주장이어서 물론 뭐 주장을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증거 없이 그랬다면 이런 거야말로 흑색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슈화 시켜서 지금 막판 선거 전국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혼돈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안들. 그 다음에 마지막 쟁점이라면 결국 이번에는 세대별 투표의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야권 입장에서는 이 젊은 층들이 투표를 나서줘야지 그래야지 아무래도 야권 지지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젊은이들 선거 나서라 이렇게 마지막에 대단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까라는 이 점도 상당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정권 교체론을 내세우니까 이쪽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제는 시대를 교체해야 된다. 과거에 낡은 시대, 뭐 노무현 시대, 이명박 시대 이걸 다 청산해야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시대 교체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지금 내용들과 또 구도도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는 짜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6일 남았습니다. 뭐 종합적인 큰 변수들, 큰 구도들 제가 먼저 좀 시작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점들이 가장 지금 주목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까? 예, 우선 오늘 위키트리 홀리 토크 얘기하면서 인사가 빠졌습니다. 인사가 빠졌구나. 인사하시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서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풍, 예. 국풍,
안풍, 그러네요. 북쪽에서 로켓 북풍, 네, 그러네요. 국정원 갖고 지금 홍이야 파티야 다투는 국풍. 국풍. 그다음에 안철수 전 후보가 젊은 세대들에게 2030 세대들에게 투표합시다 이야기하면서 투표율이 어쨌든 여론조사상 지지율에 조금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좀 나타나네요. 뭐 예. 미풍입니다만은 안풍. 안풍. 이 바람 세 가지 맞고 거기다 최근에 보면 시베리아에서 온 찬 기운 때문에 이 감기가 났지 않습니까? 큰일입니다. 큰일이네요. 아까 우리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른바 6일 동안은 깜깜이 선거 기간이죠. 네, 네. 통상 보면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자세는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첫째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구 경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북. 전남북. 거기는 뭐 우스갯이야기로 예전에 막대기가 나와도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TK 쪽에서 1번을 찍고 1번을 찍고. 저 어디입니까? 광주 전남북은 광주 전남북에서 허수아비가 나와도 2번을 찍습니다. 2번을 찍고. 이거 참 없어져야죠. 묻지마 투표. 사실 투표라는 것이 하나의 신성한 권리고 의무이고 예, 예. 그런데 보면은 묻지마 투표는 사실 이제는 사라져야 될 어떻게 보면 참 퇴행적 모습인데요. 예, 예. 근데 이 묻지마 투표보다 더 문제가 바로 뭐냐니까 좌고 우면하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하는 이른바 부동층들의 향배입니다. 예. 부동층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깜깜이 선거 6일 동안 깜깜이 기간이 있으면 어둠이 몰아닥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예, 예. 어둠에 누구나 약해지죠. 두려워지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생겨요. 근데 좀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감이 공포심으로 전이 됩니다. 나 혼자 바보 되는 거지? 큰일 났어. 이러다 보면 이른바 그저 눈치 보고 누구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와 같이 불안감과 공포심 속에 사가 끼기 마련이고 사악한 기운이 깃들기 쉽습니다. 예. 그걸 가장 잘 악용하는 것이 각 후보 진영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른바 부정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거티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네거티브는 말 그대로 검증, 이른바 상대방의 어떤 약점과 허점을 갖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과 근거에 의해서 검증하는 것은 우리가 100번을 장려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근거 없이 덮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고 아니면 말고 마타도와 흑색 선전, 네, 유언비어 이런 정말 불법적 네거티브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국정원 여직원의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것이 정당한 검증이 될지 아니면 예의 안철수 전 후보가 목을 외쳐서 목매어 소리쳤던 과거의 구태에 의한 방식의 덮어씌우기 중상 모략인지는 밝혀질 텐데 밝혀지는 시점이 불행하게도 이게 선거 끝나고도 몇 달이 지나야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것. 악용하는 그것을 선거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하루 이틀 전에 제기를 또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타이밍을 그렇게 참 보면 맞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게 결국 이 선거가 네거티브 내지는 마타도와 흑색 선전으로 흐르는 지금 그런 양상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TV 토론회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당초 이제 보니까 주최 측에서는 낱장짜리 자료 외에는 갖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이런 걸 금지시켰던 모양입니다. 네. 그건 내부적 운영 규칙인데 저는 갑자기 처음에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박근혜 후보가 아이패드로 컨닝을 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어요. 박근혜 후보 어쨌든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환갑을 넘은 분 아닙니까? 네, 네. 환갑을 넘은 분이 그런 식으로 능수능란하게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로서 그 정도 자질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이지 그거 갖고 예. 흠잡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아이패드를 컨닝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뭐 거짓이 판명돼서 정청래 위원이 보면 100배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네거티브 중에서도 지금 말하는 불법성에 해당되는 그렇죠. 흑색 선전에 해당되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 정청래 의원인가요? 네.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흑색 선전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 사진이 만약에 그
없었더라면은 아마 정청래 의원은 끝까지 우겼을 거예요. 우겼겠죠. 그 증거로 사진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닌 게 그 네. 안에 이게 파란색으로 빛나는 게 있어서 여기 아이패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서류 처리였습니다. 뭐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결국은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안 드러났으면 끝까지 우기고 갔겠죠. 선거 끝날 때까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제 판세가 원체 이제 혼미하다 보니까 전 또 여기서도 하나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사실 여론조사예요. 네, 네. 여론조사인데 지금 여론조사가 원래 여론조사를 갖다 선거에서 쓰기 시작하면은 1960 여론조사를 조금 뒤에 하고 요걸 저 먼저 국정원 직원 이야기를 좀 국정원 먼저 가장 할까요? 지금 가장 지금 뜨거운 논쟁이니까 이 국정원 직원 이 부분도 저는요. 이렇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의혹이 있다. 수사하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것도 현재까지는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그냥 의심된다고 수사하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이거야말로 경찰국가 생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마음 먹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이상하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이 사람 수사하라 그러는 지금 그런 현재로서는 그런 그런 형국입니다. 형국인데 아니 그렇다면 반대로 예를 이런 거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예. 지나가는 사람인데 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손을 뒤로 했는데 보니까 무슨 종이를 들고 있는데 그 피가 묻었어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경찰을 불러다 놓고 빨리 이 사람 그때는 불신검을 하세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가 있었던 있어. 거죠.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그냥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다음에 집에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뭘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 사실 수사를 하던 조사를 하던 또 보면 검찰에서 뭐 이런 수색 영장을 치던 합리적 근거 최소한의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이와 같은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손을 뒤로 쥐고 있는데 그 종이를 들고 있는데 그 종이에 피가 피가 묻었으니까 묻었다. 그게 좀 수상하다. 누가 볼 때도 저거는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네라고. 그렇죠.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가 써준 코피인지 코피인지. 남을 찔러서 나온 피인지 그건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는 조사하면 거고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이 피 묻은 종이라도 들고 있어야지 수사라든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근데 있는 거지요. 단순히 국정원 직원이 재택근무한다 그래갖고 뭐 재택근무 그것도 보니까 아주 뭐 상당히 오래전 기간 전부터 뭐 이러면 세상에 난 옛날에 국정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거 봤어도 정당이 국정원 직원을 불법 사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실상의 불법 사찰입니다. 그래갖고 미행, 감시 해갖고 뭐 오전 10시에 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들어왔다 뭐 이런 것까지 좀 확인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CCTV 통해서. 그런데 그걸 놓고 지금 그 하나 갖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드디스크를 내놔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황태순 의원 아무래도 어제 좀 어디 누구 지갑을 지금 남 지갑 가지고 이 안에 넣는 것 같아요. 좀 수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꼴입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근데 거기다가 보니까 지금 그래서 나오려고 그러면 또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 그 사람들. 왜냐하면 선거 끝날 때까지 아마 이걸 갖다가 계속 계속 이슈화시켜 끌고 가겠다는 끌고 가기 뜻이에요. 위해서는 이 여자가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를 자기 컴퓨터 들고 그 아니, 아가씨 지갑 내놓으세요 빨리. 이 빨리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네. 이제 방송에다 했잖아요. 네. 내가 사는 집이다. 17평짜리 내가 사는 집이다. 네, 우리 공개했죠. 엄마가 2년 전에 해준 사는 집이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민주통합당에서 바라는 것은 이 상태로 7일 동안 대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대치해갖고 그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갖고 나와서 지금 보면은 사실 국정원도 깝깝할 거예요. 또 새누리당이 더 속탈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민주통합당에서 이른바 재보안 측에서 법관이 합리적으로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끔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를 제시해야죠. 어느 정도가 그 확실한 근거까지 필요. 그건 수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거 갖다가 영장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이 안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 묻은 종이래 종이라도 있어야죠. 있어야 최소한.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일단 죄인이라고 일단 수사라는 거거든요. 그 수사하려면 그게 영장이 나와 있는데 영장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하면 임의로 나갈 수는 있어요. 내가 나오겠다. 그것도 못 나오게 해요 지금. 예. 또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누가 부모가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인가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다면 내놨어야죠. 내놨어요. 만약에 있다면 저 알아요. 있는데 안 내놓는다면 이거야말로 이 정치 공세죠. 있는데 만약 안 내놓으면 없는데 내놓은 거는 그건 불법인 것이고 있는데 안 내놓으면 이거는 완전 정치 공세죠.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이른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입니다만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 당시 구로구청 그때 기억나세요? 이정희 후보 아니 이정희 그거 말고 구로구청이면 그건 반학이고 그건 1987년 반학이었고. 네. 그때 1로 3김이 맞붙었을 때 네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맞붙었을 때 구로구 선관위가 그때 구로구청에서 개표하는데 뭐를 한번 전자로 뭐 개표했다, 네. 컴퓨터 조작했다 그래갖고 그때 그거 갖다 난입을 해갖고 그러다 점거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죠. 그때. 예. 1987년 당시에 우리 IT 아니 정보기술로는 컴퓨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놈이 이거 괜찮지 놈이라 그러더 어떤 놈이 보니까 되지 않는 얘기해갖고 그 어떤 믿음 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보면 그 야당 지지자들이 그 선관위를 갖다가 그 억류하고 말이지 예, 그런 예. 난리를 피웠어요. 예. 제발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예. 이른바 생때같이 그 아가씨 하나 28살짜리 아가씨 하나 그 하나 저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 밝히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칠 수 있는 근거도 안 내놓고 말로만 잠깐만 있다 하면서 시간만 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뭐 그런 논리로 아 하자면 근데 저는 이래 어제 보니까 좀 TV 조선 기자들도 팼더라고 또 그 아마 뭐 현장에서 좀 근데 민주당 의도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급소를 쳤다는 거예요. 예, 남자 급소를. 급소를. 근데 이번에 다 찍어야 돼요. 사진 다 찍어놔서 찍고 이번에 관련됐던 사람들 나중에 이건 대선이 끝나서 가져가요. 예. 가져가요. 정말로 가져가요. 이런 상태에서라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건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놔두면 언제 어떤 놈들이 그런 회계 망치가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은 그 뭐 제보한 놈 다 대충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누군지. 이 참 선거가 막판에 이렇게 흐르니까 참 보면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마지막 그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따라 붙여보려고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건이 똑같이 한다면 문재인 후보, 부산저축은행, 더군다나 문제의 그 변호인단에 이름 들어간 거 그거는 근거라도 있습니다. 그 분명히 문재인 후보가 투자자들 눈물을 흘리게 하는 변호 활동을 분명히 했고 뒤에서 했다라고 그 수사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쪽은 증거라도 있습니다. 근거가 오히려. 있죠. 보면은 그건 보니까 근거라도 있습니다. 재판 그 보니까 나와서 자료 보니까 결정문 해갖고 네. 판사 그것다 송달 담당 직원까지 다 찍혀 있고 문재인 찍혀 있대요 보니까. 예. 지난번 다 발표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거라도 있는데 예.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난 정말로 보면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인 게 이런 게 생떼라고 그래요. 세상에 되지 않는 이야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누구든지 이제 국정원 직원 누구 뭐 어느 직원이라 일단 갖다 덤탱이 씌워놓고 네. 밝혀라. 이래갖고 국정원이 혼비백산해 있는데 마침 또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 한 방 쏘아 올렸어요. 쏘아 올렸죠. 그랬더니 지금 한다는 얘기 좀 보세요. 아니 이정현이가 새누리당의 이정현이가 그 얘기했죠. 아니 국정원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갖고 말이지 하나 아가씨 붙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될 국정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냐 그랬더니 거기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기도 안 찬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이 문제를 빨리빨리 풉시다. 풀어갖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통합당 맨날 보면 생떼 쓰지만은 그래도 법관은 믿을 거 아니에요. 검찰들도 안 믿대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뭐 국정원도 협조해서 빨리 뭐 하드디스크를 보던 뭘 보던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정말 댓글을 달았는지 뭐 국정원 직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전공조라고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됩니다. 다 처벌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 지켜야 되는 국가정보원 직원뿐 아니죠. 정치적인 중립은 업무에 있어서 공공 업무에 있어서는 지켜야 되지만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걸 예. 댓글을 달았으니까 예. 문제가 되는데 나는 궁금한 게 모르겠어요. 국가정보원이 그게 한심한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에서 그래 자기 정직원을 시켜서 그 댓글 다는 알바를 시켰다? 그 알바 시킬 때 많잖아요. 만약 그런 걸 한다면은 알바를 사실상 양쪽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바를 지금 양쪽에서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하고 있죠. 뭐 여든 야든 다 하고 있거든요. 그야 뭐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는 꼼수라고 치지만은 국정원에서 할 일 없이 그 비싼 저 혈세 낭비해가면서 그 알바했다면 그 국정원장 목 잘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조직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 전 단계에서
국정원 직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근무 외 시간에서 자기 정치적 견해를 댓글로 올릴 수 있죠.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조직적인 게 나타났다면 그건 그 처벌해야 사안에 되고. 따라서 뭘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주 초보 단계의 단순한 의혹이거든요. 아니 댓글도 안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김 씨 얘기는. 자기는 예. 자기도 명색이 자기가 국정원 직원인데. 근데 그것도 밝히지 못하게 지금 안에 그걸 감금해놓고 그걸 못 밝히게 하는 못 거예요. 밝히게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의혹만 착하게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이죠. 만약 김 씨라는 여자가 나와서 그걸 갖다가 댓글 IP 자기 IP 대고 이거 하드디스크 두들겨 보면은 법관의 입회하에 컴퓨터 전문가가 찾으면 뭐 1시간이면 찾지 않겠어요? 바로 할 수 있죠.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오면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 왜가 제보자가 누구지 사실 정치권에 알만한 여기서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지 민주당에서 감추려고 드는데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느 회사, 정확히 어느 기관에 어느 부서에 있던 누구라는 것이 다 이미 여의도에서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제보했고 무엇을 갖다가 요구했는지조차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각 방송에서 이제 양당 대변인 인터뷰를 하는데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서 그걸 물으니까 아이 그거는 하고 그냥 아주 손사래를 치더구만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아이 그건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려면 의혹 제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수사할 만한 조사할 만한 근거를 내놓고 그건 그대로 진행되도록 놔둬야죠. 여기다가 왜 막 정치적인 용어 선거에 관련되는 이런 막 사안을 덧붙여 가지고 막 증폭을 시킵니까? 있는 그대로 그렇다면 그건 그대로 수사하도록 놔둬야죠. 밝혀지지도 않은 것이고 이번 기회에 특별 조치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억지 생떼라고 그러나요? 마타도아라고 그러나요? 마타도와 흑색 선전. 예. 그 흑색 선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흑색 선전 왜 가중 처벌법. 이거 지나가면 또 그만이거든요. 지나가서 당락에 영향을 주고 나면 그 당락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도 보통 범죄가 아니에요. 가중 처벌을 해갖고 이 관련됐던 거기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손살했던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다가 김부겸이라는 최고위원 총괄 본부장이죠. 지금 총괄 본부장인가요? 본부장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그것이 만약에 뭐 사실로 밝혀지면 모르겠으나 사실로 밝혀지지 않고 그것이 허위였다면은 그 허위였으면 알았던 몰랐던과 상관없이 무조건 가중 처벌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예.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좀 하여튼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예 정치인들은 한 20년 동안 다시는 정치 못하게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김부겸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런 짓 안 하지. 하면 그만인데. 해놓고 나면 그만인데. 씩 웃고 그만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과연, 나중에 들이대면 나 몰랐다. 허위인지 몰랐다. 진실인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일반 우리가 명예훼손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알고도 했으면 허위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알았던 이걸로 해서 대통령 당락에 당락 영향도 없어요. 없는데 그것도 없어요. 우리 국민이 그게 어리석잖아요. 지지율로 따라붙었거든요. 그건 안철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제 사건이 터진 게 어젠데요. 그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보면 지난번 보니까 뭐 그런 선거 부정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20년 피선거권을 규제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보면 관련자들은 20년 피선거권 규제해야 됩니다. 규제해서 다시는 그리고 저희 폴리토크에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예, 이와 같이 흑색 선전, 마타도와 처벌을 위한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정치 생명을 끌어놔야지. 네. 그런 사람들 다시는 이런 허튼 짓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 북한에서 로켓 발사했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우리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의 그 내부 체제 결속을 위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 출범한 지 한 1년 됐는데 이 정도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뭐 이런 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분명히 시점으로 볼 때 또 그동안에 위장하다가 지금
발사를 한 걸 보면 그 타이밍이 우리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죠. 미국과의 앞으로 핵 협상을 계속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몸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그런 세 가지 정도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황태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역으로 가보면요. 이번 대선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미 2006년 10월달에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는 것도 봤어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5차례 로켓 발사 아닙니까? 네. 우리 2006년 또 2009년에 북한은 2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천안함 폭침이다, 연평도 포격이다,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떠한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덤덤한 편이에요. 네. 보면은 다만 우리 흔히 예를 드는 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른바 북풍이 불면 아무래도 보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런데 하죠. 이제 2010년 그 이제 3월 26일 날 천안함 폭침 이후에 석 달이 채 못 돼서 있었던 6.2 지방선거였죠. 6.2 지방선거였나요? 6.2 지방선거였습니다. 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그 당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보면 분위기를 잡기를 오이사 조치로 대변되는 데는 아주 강경 드라이브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야권에서는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워서 이른바 2030 세대들을 갖다 좀 부추기죠. 네. 그것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약진과 여당이 여당이 참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북풍은 없다 그러는데 북풍이 미세하게 있다면 아마 보수한테 조금 유리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아까 우리 이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북한이 만약에 이 왜 로켓을 갖다가 거의 북한 인민들이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살 수 있는 전 주민이 몇 전 달을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걸 왜 하늘로 쏘아 올릴까? 그건 간단합니다. 북한은 제1의 목표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입니다.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미국과 국교 정상화하고 다음에 현재 정전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요까지가 북한의 목표고 레파토리예요. 고정 레파토리. 그러자면 북한을 갖다가 미국을 갖다 빨리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우리 한국과 일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한 시절입니다. 지금 일본도 12월 16일 날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총선이 있고 우리 한국도 리더십의 교체기 가장 취약할 때 여기를 갖다가 염두에 둔 상태에서 미국을 향해서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화들짝 놀라서 결국은 오바마 2기 정권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굉장히 지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엔 안보리 그러나 어쨌든 사실상 핵 보유국의 이제 스페이스크롭 이른바 ICBM을 쏠 수 있는 네. 능력까지 갖춘 북한을 갖다 언제까지나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이라고 그러죠. 파키스탄이 몰래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미국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큰 긴 안목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거는 긴 안목의 그건 국제 정치적 시각에서 본 것이고 당장 이번 대선을 갖다가 놓고만 이 로켓 문제를 본다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나 국제 평화를 갖다 어지럽히고 동북아 질서를 교란하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절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주당은 더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죠. 그러면 저 문재인 씨는 그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씨 옆에 사는 사람들이 뭐 칼 만들면은 그 사람이 칼 만들면은 본인이 무능해서 상대방이 칼을 만드나요? 본인이 북이 위장하려고 들면 그거는 세계 최고의 정보 탐지 기술을 가진 미국도 깜빡 넘어갈 정도로 쏘긴 건데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잠깐 위장한 거예요. 그거 갖고 그렇죠. 안보 그거를 안보 무능이라고 탐지를 못 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나쁜 놈들인 게 이놈들은 2006년에 북한이 핵을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고 그럼 그 핵 만드는 거 몰랐잖아요. 더 큰 안보 무능이죠 그거는. 아니 기도 안 찬 얘기지. 아니 세상에 그래 안보 북한이 불안 그렇게 말하면 안보 불안 조장이죠. 조장 정도가 아니죠. 퍼주기를 해서 아니 2000 기억나죠? 핵을 만들도록 했는데 2002년에 미국의 켈리 특사가 갔을 때 북한에서 김경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HEU, 우리 이제 고농축 우라늄도 만들고 있다 이 얘기하고 정부 다 알고 있는데 계속 퍼줬잖아요. 그래서 핵 만들게 만들어 줬잖아요. 네. 뭔 소리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도록 사실상의 지원을 한 셈이고요. 이전 정권이 그다음에 핵을 만드는 것을 특히 2차 핵실험이었나요? 그거 몰랐습니다.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안보 무능이었죠. 아니 그 2차 핵실험은 이명박 때 온 거고 그거 말고 그 앞에 그 1차 2006년 1차였나요? 그 당시에 2006년 10월 9일입니다. 한글날이었는데 그날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우리는 그게 저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2002년에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보면 미국 특사 켈리 특사한테 우리 핵이 있다는 식으로 공언한 게 2002년 10월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참. 이제 전체적인 배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변 국가들이 모두 지금 리더십 교체기여서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미국에 새로 이제 재임한 오바마 상대로 이 핵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 주변국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 우왕좌왕하면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높여가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하나 있겠고,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북풍은 좀 보수층을 자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역풍을 맞았던 건 아무래도 그거를 사실상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국민들 눈에도 보였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는 아무래도 좀 북하고 좀 이렇게 아주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게 터지니까 조금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두 가지 다가 아니거든요. 박 후보든 문 후보든 북하고는 그래도 대화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지 않은 기조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건 역풍의 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오히려 보수층을 좀 더 결집한다든지 또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역시 북은 좀 곤란해라는 꼭 그렇지 인식을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안보 불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처음에는 좀 갖다 주다가 맛을 들인 거예요. 북한 아이들이. 네. 그다음부터 이제 공갈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우리 애들 삥 뜯는다고 그러죠. 삥 뜯는다고. 예. 툭 하면 갔다가 뭐 무력 시위하면서 돈 내라 뭐 내라 삥 뜯다가 하필이면 사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이명박도 기억하시겠습니다. 비핵 개방 3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은 3,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 3,000불을 시대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이제 비핵 개방 3천 프로젝트인데 그때 마침 그리고 이명박 초기에도 우리 금강산 관광 다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방황자 씨 총 맞은 거. 그때까지 했죠. 그때부터 뒤틀어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뭘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결국 이제 그런 정확히 안 뜯기니까. 안 뜯기니까 삥이 안 뜯기니까. 삥이 안 뜯기고 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CEO 출신입니다. 그렇게 그런 삥 뜯기는 거는 안 할 스타일이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7년 10월에 이른바 14 남북 제2차 공동 정상회담 사인하죠. 그때 뭐 실무 총괄했던 게 문재인 씨인데 거기서 보면 54개 종목에 관해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이것저것 해주겠다는 게 한 50조가 넘어요. 북한에서는 잔뜩 부풀어 있었던 거라. 나중에 보면 뭐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신문에서 다 공개된 부분입니다만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이거 저기 말이야 이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제가 대못을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뭐 그랬다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50 몇 조를 갖다가 50 몇 조에 해당하는 삥을 뜯겨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 국장님 말씀대로 CEO 출신인 이명박 씨가 그것도 마침 또 보면 보수 정권인데 그게 쉽게 뭐 뜯기겠습니까?
멀쩡하게 우리 돈 들여갖고 북한의 모든 인프라 다 해주고 뭐 먹일 거 먹이고 기름 갖다 주고 왜 우리 죽이라고? 참 기도 안 찬 얘기라고. 그거 갖다 주도했던 사람이 문재인 씨예요. 비서실장으로서 삥 안 뜯긴다고 지금 보면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했더니 그걸 또 안보 무능이라네. 아니 그러면 깡패한테 맞으면 때린 깡패가 잘못입니까? 멀쩡한 선량한 시민이 잘못입니까? 지금 보면 선량한 시민이 잘못이라고. 시민 보고 방어 능력 없다고 이제 너 방어 못했고 뒤통수 맞으면 뒤에 눈 안 달고 다닌다고 지금 시비 거는 쪼예요. 뒤에 눈 안 단다고. 참. 저봐 그리고 저는 이래요. 지금 보면은 북한이 이제는 핵과 그 핵을 갖다가 미국 본토까지 전달할 수 있는 운반체 두 능력을 다 갖춤으로써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핵을 압축하는 기술이에요. 핵을 압축하고 그다음에 이 ICBM의 원리가 이렇게 올려서 위로는 대기권 밖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음속의 20배로 들어옵니다. 이게 도립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도립할 때는 거의 4,000도, 5,000도의 열을 갖다 견뎌야 돼요. 그 두 가지 압축 기술하고 그 재도립 기술만 하면은 미국은 공포에 떨고 이제 보면 북한은 이제 자기도 핵 보유국이라고 맞짱 뜨자 그럴 겁니다. 즉 동북아 질서가 완벽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자, 이런 순간에 과연 우리 2013년에 새롭게 출발한 새 정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박근혜, 문재인, 박근혜 두 후보는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 국내 정치에 뭐 안보 무능이다 이런 식으로 안보 이슈화를 무능이다. 또 하면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대목에서 뭐 일반론적으로 뭐 이용하지 마라. 그렇게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요 여야 후보가 만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긴급 회동 만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물론 박근혜 씨는 이번에 떨어지면은 뭐 정계 은퇴하겠다 그랬으니까 정치 여정을 끝내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그야말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양 후보가 긴급 회동을 해서라도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갖고 한 사람은 뭐 규탄한다, 또 후보는 규탄한다 그랬는데 그 당에서는 안보 무능이다. 그래갖고 서로 간에 오로지 아이고. 선거에만 이용하려고 듭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자,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제가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예. 억장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지금. 억장이 막히는 것도 약간 영향을 있죠. 줬겠지요. 네, 있죠. 네,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 판세가 어떨까? 지금 마지막 그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일단 수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따라붙은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안철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안철수 효과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4%포인트 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오늘 발표된 쪽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대략 한 3.4%포인트 정도, 예. 한 3.5%포인트 정도 문재인 후보가 평균적으로 상승한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철수 효과인 것만은 사실이고 문제는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뭐 문재인이 자기의 자력으로 문재인 후보가 자력으로 따라 붙는다면은 앞으로 6일 동안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도 그 결과를 갖다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 특전사 나온 거 맞아요? 나오긴 나왔죠. 왜그 특전사에서 배우는 게 특전사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받았습니다. 자력갱생입니다. 자력갱생.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게 특전사 대원들의 기본 수칙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는 1개 중대가 11명밖에 안 돼요. 흔히 팀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진에 떨어져서 다 살아나오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 없이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력갱생이 불가능합니다. 자력갱생이 불가능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도 친노 친노 인사들이 이해찬 박지원 형님밖에 없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아니죠. 나왔죠. 기획 상품이죠. 친노와 박지원의 기획 상품이죠. 예. 그래서 손학규 떨구고 김두관 떨구고 정세균 떨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통령 출마를 결심한 그 점을 일단 먼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네. 비서실장도 안 했어야 된다라고 하고 정치도 끝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진노 세력에서 형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형님 아니고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죠. 본인이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안에서 지금 기획에 의해서 대선 후보까지 됐죠. 됐죠. 그 다음에는 안 후보 없이는 혼자서 지금 아직도 안철수 손잡고 다니죠. 아직도 손잡고 다니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TV 토론되는 이정희 후보에 또 손잡고. 손잡고 있죠.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글쎄요, 이제 이거는 자기만의 유권자들이 철학과 판단을 해야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이 걱정인데 뭐 그러나 앞으로 뭐 남은 6일 동안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비전, 자기만의 철학 이런 걸 보여주면 노무현 아바타, 이해찬 아바타, 안철수 파트너, 이정희 파트너 그런 걸 떨궈야 됩니다. 6일 동안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가능해요.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고요. 그럴 생각도 현재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6일 동안 하려고 들면 할 수는 있다. 충분하죠. 6일이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대선 판도는 사실은 뭐 여론조사 사실 여론조사 이제 아까 말씀드려 말았는데 우리가 너무 여론조사를 맹신해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약 좋다고 오용 말고 약 모르고 나병 말자. 여론조사도 너무 남용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오용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 문제가 저희들도 한번 짚어봤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표본이 과연 정말 샘플링이 정확하게 됐느냐? 그건 기술적 문제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메이저 몇 개사가 있고 마이너가 수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마이너 몇 개 사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론을 장난을 치고 선도적으로 장난을 칩니다. 그래요. 장난을 치면은 우리나라 아까도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심약한 일반 중도층 유권자들은 진짜 그런가 보다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메이저 언론이 할 때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이 할 때는 그렇게 잡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심지어는 보면 계획적으로 보면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많아요. 특정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이 직접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거든요. 거기 나온 거는 보니까 이건 완전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들이 나타군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견인용이죠. 여론을 좀 그쪽으로 몰고 가려는 오도하는 거죠. 예, 몰고 가려는 완전히 데이터를 조작한 게 거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심지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회의다. 여론회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걸 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수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표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특정 쪽이 잘 나오도록 이 조사 과정에서 미리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여의도에서 정설이에요. 예. 뭐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참 막 그래도 그나마 좀 보려면 전체 기관이 나오는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한 개 기관이 쭉 추세적으로 어떻게 갔느냐. 뭐 그렇게 봐야지 좀 되긴 되는데 그것도 좀 특정 진영과 관련되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라면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보이는 좀 중대형, 대형 쪽의 것을 추세로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이 그래도 가장 좀 나은 것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뭐 특정한 뭐 언론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늘 주목해서 보는 게 중앙일보의 정기조사예요. 지금 이번이 15차.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딱 보면 패널을 정해놓습니다. 2천, 3천의 패널을 정해놓고 물론 패널을 정해진 사람이 자기 패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5차까지 조사를 해서 일관된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는지 2천 명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여론조사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보면 뭐 어느 정도 뭐 신뢰가 가는 것도 없지 않지만은 너무 보니까 난리받아 보니까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 때 어느 캠프에 사실 그쪽으로 해서 일해왔던 사람들이 나와서 조그마한 중소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또 구미에 맞는 식으로 여론을 갖다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런 결과를 갖다가 언론사를 통해서 퍼뜨리면서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또 심약한 유권자들이 쏠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전까지는 박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까지 앞서는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가 도우면서 지금 따라붙어서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앞서는 정도까지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지금 이른바 이 적극적인 지지층이 어디가 많으냐, 뭐 이른바 투표율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뭐 네거티브를 아주 강력하게 지금 걸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그렇게 걸 수 있는지, 혹시 거기에 역풍은 또 없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 그 문제가 말이죠. 네네. 우리 참 깜깜이 선거 아니 자기들 표현대로 그 김부겸 그 본부장이나 본부장, 예. 이제 민주당 쪽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몇 달 전부터 상당히 예의주시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거 갖다가 미리 안 하고 딱 깜깜이 선거 깜깜이 들어가기 선거 바로 직전에. 예. 전형적인 참 꼼수거든요. 예. 그 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관찰해 왔다면 그것을 갖다가 선거가 시작된 27일이고요. 11월 27일. 그 전에도 얼마든지 보면 단속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건 딱 여론조사 그 뭡니까 12월 13일부터 공표할 수 있는 하루 전인가요? 어제죠. 어제 딱 했어. 어제 딱 했으니까 딱 하루 전입니다. 아니 그저께군요. 그저께 이틀 밤이니까 그저께 밤이니까. 밤이니까 이틀. 그래서 언론에 알려준 게 어제 아침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사실상의 만 24시간 정도 하루 딱 앞두고 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걸 가져가겠다는 건데. 변수가 어떨까요? 앞으로 남은 변수를 변수는 어떻게 결국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변수는 결국 이제 투표장 누가 투표소로에 가서 많이 투표를 하느냐 이게 변수라고 봅니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잖아요. 네. 북한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풍 나왔죠. 또 국풍 나왔죠. 안풍 다 됐죠. 겨우 누가 과연 어느 진영에서 많이 투표를 하느냐. 그걸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게 좀 지금 아마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50대 이상 연령층 되는 분들은 아마 투표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분위기가 지금 보이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나라 안정을 위해서는 뭐 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 젊은 층은 약간 계획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상황을 지금 좀 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아마 각 가정에서 아버지와 20대 그 세대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아는 선배 한 사람 요즘 최근에 그 형수하고 그 형하고 그다음에 애 둘이 있는데 이제 말을 안 한답니다. 싸워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이제 어제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얼마큼 투표를 하겠느냐 의향 조사들을 갖다가 세대별로 발표를 했어요. 네. 보니까 이제 50대, 60대는 거의 뭐 85, 90%에 이르고 있고, 놀라운 건 20대가 70%가 넘습니다. 예. 투표했다는 것이. 근데 지난 총선에는 그게 50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네. 투표. 이번에 아무래도 20대, 30대 투표율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네.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번 대선은 세대 대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과를 보일지, 또 50대, 60대는 사실은 원체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확장성이 약해요. 근데 20, 30대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확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승패가 날지는 예의주시해 봐야 될 일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면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직전에 어쨌든 이른바 국정원의 무슨 뭐 조직적 개입인지 무슨 뭐 비방 댓글 달기인지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이 선거 분위기를 갖다 혼탁하게 만들고 사실관계 의혹만 증폭시키는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로 밝혀지든 사실로 밝혀지지 않든,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최소한 도의적 미안함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변수는 많이 이제 약화된 것 같은데 이정희 변수 3차 토론회까지 아마 나오려는 것 같은데 이정희 변수는 어느 정도 작용할까? 이미 뭐 좀 영향을 줬다면 이미 다 반영은 된 것 같죠? 아니 3차 반영됐죠. 그리고 이제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말로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이런 독설을 퍼붓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정희 후보의 제 1의 목표는 지금 괴멸적 위기에 빠져 있는 통합진보당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이번 4.11 총선 전후 특히 이후에 보면 머리 끄덩이 잡고 보면 최후 난장판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른바 종북 주사파들로 여겨지는 뭐 경기 동부 경기 연합 등등에서 통합진보당이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뭐 지지율이 그야말로 땅바닥을 갖다가 기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걸 재건하는 게 제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번 일요일입니다만은 이제 16일 뭐 TV 3차 TV 토론은 물론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함으로써 단 2% 3%를 얻더라도 2%를 얻더라도 과거의 통합진보당의 권영길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또 국민승리 21에 예. 그 권영길 후보가 1% 2%를 받더라도 끝까지 완주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의 가치와 맥을 이어왔듯이 저는 이정희 후보도 이번에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봅니다. 마침 지난 2차 TV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정희 후보가 중도에 사퇴한다면 27억 국고보조금 먹고 튀는 즉 먹튀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걸었기 때문에 이른바 앞으로 더 긴 정치를 해야 되고 당장 2014년에 지방선거 2016년에 총선을 통해서 통합진보당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기들의 세력을 갖다가 재건하고 또 확장해 나가야 될 이정희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중도에 사퇴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표가 문재인한테 가는 거 아니거든요. 문재인 후보한테 뭐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예. 만약에 사퇴를 하면 진짜 먹튀했다는 그런 여론에 바로 그렇죠.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3차 토론까지 다 하고 존재감을 계속 강화시키는 시도를 한 뒤에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사퇴할 가능성 요거는 끝까지 조금 남아 있는 건 같은데 가능성은 남아 있죠. 그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아마 이제 뭐 사실 양측 간의 어떤 물밑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 박빙으로 간다면 어쩌면 마지막에 서로 협상할지는 모르는데 그 가능성 하나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정희 변수는 뭐 그 정도. 그 제가 아는 저 선배 하나가 이제 새누리당 쪽에 있는 선배 하나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제발 이정희 후보가 중도에 사퇴해서 사퇴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사퇴하면서 뭐 명시적으로 됐던 묵시적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태극기를 보고 경계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들이 결국 문재인을 민다는 그런 덤터기를 문재인이 쓸 거기 때문에 제발 사퇴해 주기를 갖다 학수고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이거는 사실 이 네거티브 이 좀 마타도아 때문에 좀 가려진 우리 이 전체 구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권 교체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시대 교체 여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떨까? 정권 교체론은 지금 사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책임론인데 그건 바로 직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하고 같이 맞물리는 바람에 큰 효과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거티브로 마타도아로 지금 흐르는 것인데 시대 교체로는 뭐 그 전체 구도를 다 넘어서려는 뭐 그런 반격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은 네. 김대중 정권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왔을 때 정권 재창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김대중 정권으로 봐서는 재창출되자마자 제일 먼저 노무현 정권이 한 게 뭡니까? 차별화했어요. 정권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감옥에 보내고 이른바 동교동계들을 사실상 학살하고 그다음에 조금 심한 정치 용어를 정치적 학살이라고 숙청이죠, 숙청. 그 정치적 학살입니다. 정치적 학살이죠. 정치적 학살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른바 그 부분,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 부분을 갖다 대북 송금 특검으로 대북 송금 특검을 걸어서 해버렸죠. 차별하고 열린우리당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정권 교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과연 박근혜 새누리당과 같으냐 봤을 때 물론 뭐 저쪽에서는 뭐 같다고 얘기하겠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겠고 어쨌든 간에 정권은 교체되는 거고 누가 잡던 건 시대는 교체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이 진영의 결집으로 이 선거가 흐르는 바람에 이 정권 교체론이 일정 부분 조금 영향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라고 보는 여론이 고전에는 꽤 있었거든요. 꽤 있었죠. 꽤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여야 사실상 야당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때 민주당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야당 역할을 박근혜 후보가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4대강이라든지 미디어법이라든지 뭐 각종 세종시가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고 모든 그 중요한 국가 현안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박근혜 대표가 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박근혜 후보가 되면 이것도 정권 교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여론이 그래서 꽤 그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이 진영 구도로 흐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약화는 되었습니다. 약화되는데 그러니까 약화되긴 했어도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잘 먹히기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지난 5년 동안에 그런 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2008년 18대 총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민주당이 얻은 표가 의석이 80여 의석밖에 안 된다. 87석인가밖에 안 돼요. 뭐 거의 망했죠 사실. 망했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없었고. 개헌 저지선이 100석인데 그 100석 이하로 갔다는 건 그건 망한 거고. 제2당이라고 하기가 참 민망한 민망할 그런 정도였고 수준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친박연대라는 데 해계망측한 정당도 나왔고 그다음에 친박 무소속이 있었고 또 그 당시 한나라당에 친박계 의원이 있어서 박근혜 계보가 이른바 한 50여 명 됐죠. 50여 명 됐기 때문에 그게 야당 역할을 했죠. 야당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건 당연히 정권 교체다. 왜? 이러면 국정 주도 세력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완전 바뀌는 거고요. 그걸 이명박 정부와 그 사람들이 그걸 극력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친박계를 그렇게 견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계에서 계속 이 정권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안 됐죠. 의외로 이 박근혜 후보가 야당 역할을 사실상 하면서 맞서가면서 대단한 정치적인 힘을 발휘를 해서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예, 그런 면들은 있는 그대로 일단은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예,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죠. 자, 이제 저희들 변수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네티즌 여러분들이 마지막 판단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사실대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선 6일 앞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폴리토크 선택 2012 아주 좋은 선택 잘 하시고 연말은 정말 그 선택에 따른 새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좀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이번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한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 깜깜이 선거니까. 자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예. 네, 예. 12월 19일 보면은 사실 유권자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유권자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기의 한국을 갖다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도 우리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가 총체적으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 기대해 봅니다. 네. 각 집안에서도 이번에는 세대 간의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생산적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점들을 아주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좀 집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군요. 예, 선택 2012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